활자 중독. 국어사전에서 중독을 찾으면 무언가를 지나치게 복용한 결과 그것 없이는 견디지 못하는 상태, 어떤 사상이나 사물에 젖어버려 정상적으로 상황을 판단할 수 없는 상태라고 기술되어 있다. 중독, 나쁜 거 맞다. 중독은 독이다. 지나치면 목숨까지 위태롭게 만드는 독. 그래서 다들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 애쓴다. 그러나 무언가에 취하지 않으면, 무언가에 홀리지 않으면 별 재미가 없는 게 인생인지도 모른다. 그리고 때론 중독이라도 된 것처럼 애착을 갖고 무언가에 깊이 있게 파고들 때 팍팍한 삶을 견딜 수 있다. 누군가 그럼 이기주 작가는 어떤 것에 중독돼 있어요? 하고 물을 수도 있겠다. 난 주저하지 않고 활자라고 답할 것이다. 책이든 광고 카피든 기사든 눈앞에 활자가 펼쳐져 있으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끝까지 읽어야 속이 시원하다. 활자 중독자가 된 계기가 있다. 어린 시절 아버지와 함께 청계천 근처 골목을 걷다가 퀴퀴한 종이 냄새에 이끌려 작은 헌책방에 들어갔다. 책방 내부는 영화 인디아나 존스에서 주인공이 횃불을 들고 드나드는 동굴처럼 어둑어둑했다. 창문을 뚫고 들어온 빗줄기만이 채 풀지 않은 책구러미 위로 또렷하게 쏟아지고 있었다. 순간 어느 책의 제목처럼 헌책들이 내게 말을 걸어왔던 것 같다. 어서와 마음껏 펼쳐 읽으렴. 그때 난 세월과 함께 퇴적된 책 냄새를 맡으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런저런 책을 뒤적였다. 활자에 탐닉하기 시작하면서 틈이 날 때마다 헌책방 골목을 기웃거렸다. 골목으로 매번 더 깊은 골목으로 들어갔다. 중독은 더 심한 중독으로 고칠 수밖에 없는 법. 대학에 입학해서는 헌책방보다 북카페에 자주 드나들었다. 그곳에서도 매끈하고 깨끗한 책보다는 출간된 지 비교적 오래된 책, 어느 한쪽이 일그러졌거나 상처를 입어 누군가에게 버림받았을 것 같은 책만 골라 읽었다. 아마 책의 낱장을 넘길 때마다 코끝에 와닿는 헌책 특유의 꿉꿉한 냄새와 손끝에 전해지는 눅눅한 감촉을 은연중에 느끼고 싶었던 모양이다. 세월이 흘렀다. 아직 활자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한 나는 글을 쓰고 책을 만들며 살아가고 있다. 책을 펴낸 다음 서점을 찾아 책이 머무는 장소를 답사하고 책의 운명을 가늠하는 일은 일종의 순례 행위가 돼버렸다. 여전히 난 활자의 힘을 믿는다. 활자의 집합체인 책을 끌어안은 채 단어와 문장을 더듬거리며 살아가는 사람이란 존재에 대한 믿음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경비 아저씨가 수첩을 쓰는 이유. 최근 작업실을 옮겼다. 짐을 꾸린 뒤 경비 아저씨와 몇 마디 주고받았다. 마지막 인사를 나누고 돌아서려는 찰나 한동안 잊고 지낸 흐릿한 기억이 머릿속에서 푸른 파도처럼 일렁였다. 기자 시절 근무하던 언론사 건물에는 머리가 희끗희끗한 경비 아저씨가 있었다.
키가 크고 마른 편이었는데 잠시도 몸을 놀리지 않았다. 항상 젠걸음으로 건물 곳곳을 누비며 맥가이버처럼 온갖 시설과 설비를 점검했고, 담배꽁초 같은 자잘한 쓰레기를 발견하면 가제트 팔이라도 있는 것처럼 손을 쭉 뻗어 재빨리 주워 담았다. 어르신은 평소 은행 로고가 새겨진 낡은 가죽 수첩을 신주단지 모시듯 들고 다녔다. 어떤 내용이 적혀 있을지 궁금했다. 궁금증이 쌓여가던 어느 날 어르신은 커피 자판기 근처에서 수첩을 펼쳐놓은 채 뭔가 유심히 들여다보고 있었다. 난 이때다 싶어 길고양이처럼 살금살금 다가가 수첩에 있는 문장을 야금야금 훑어보았다. 그런데 웬걸? 수첩에는 굵은 볼펜으로 꾹꾹 눌러 쓴 것 같은 기념일 몇 줄만 덩그러니 쓰여 있었다. 한 장에만 적은 것 같지 않았다. 몇 장에 걸쳐 비슷한 단어와 숫자가 적혀 있었다. 우리가 처음 만난 날 4월 23일, 마누라 생일 2월 17일, 당신을 만난 때 4월 23일, 당신이 태어난 날 2월 17일, 결혼기념일, 아내를 처음 만난 날. 평소 어르신이 애처가의 면모를 보이기는 했지만 언뜻 이해가 되지 않았다. 왜 유사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써놓은 걸까? 의문이 풀리는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몇 달 뒤 어르신이 경비일을 그만두던 날 애잔한 사연을 들을 수 있었다. 어르신은 소갈이 하던 신자가 신부 앞에서 고해성사를 하듯 고개를 숙인 채 숙연한 표정으로 말했다. 얼마 전에 내가 치매 판정을 받았어. 뭐라고 할까? 기억이 슬금슬금 도망치는 것 같기도 하고 진귀한 보물을 강탈당하는 느낌도 들어. 정말요? 전혀 몰랐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모든 것이 희미해. 엊그제 일은 흐릿하고 1년 전 일은 이미 머릿속에서 빠져나간 기분이야. 과거의 기억이 마구 뒤섞여 있어서 선명한 기억이 별로 없어. 그나마 진행 속도가 빠르지 않은 것을 위안으로 삼고 있다네. 예. 하하, 너무 심각한 표정 짓지 말게. 어쩌겠나. 과거 속에서만 살 수는 없는 노릇이지 않나. 그냥 내게 주어지는 하루를 내 생애 가장 젊은 날로 생각하기로 했지. 가장 젊은 날. 참, 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나오면서 중요한 결심을 했다네. 어떤 결심을요? 다른 건 다 잊어도 아내 생일 같은 건 잊지 말자고. 휴. 아, 어르신은 말을 흐렸다. 나도 말을 흐렸다. 묻고 싶은 이야기가 많았지만 입을 다물었다. 침묵보다 나은 표현이 좀채 떠오르지 않았다. 나는 입은 벌리지 않았지만 귀는 더 크게 열었다. 어르신이 내뱉은 문장과 내 쉰 숨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그의 사연과 한숨에는 회한과 슬픔과 삶에 대한 애착 같은 것이 복잡하게 뒤섞여 있었다. 난 먹먹한 가슴을 쓰다듬으며
작별 인사를 건넸다. 가벼운 눈인사를 나누고 출구 쪽으로 걸어갔다. 벼랑간 아내 생일이라는 문장이 귓전을 때렸다. 어르신의 수첩에 빼곡하게 적혀있던 날짜도 덩달아 떠올랐다. 아차, 어르신은 치매 진단을 받은 다음부터 자신의 기억을 지키기 위해 메모하는 일을 반복한 것인가? 영화 메멘토에서 단기 기억 상실증에 걸린 남자가 몸에 문신을 그려가며 파편적인 기억을 재구성한 것처럼 어르신도 동일한 문장을 수첩에 적어가며 아내와 나눈 추억을 붙잡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 어르신이 퇴직한 뒤 나는 이런저런 퍼즐 조각을 끼워 맞춰 동료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경비 아저씨의 애틋한 사연을, 그리고 언젠가 확인하고 싶다고 했다. 내 추측이 맞는지 아니면 다른 사연이 있는 건지. 어떤 동료는 맞장구를 치기도 했으나 몇몇은 왜 그런 걸 궁금해하느냐며 되레 나를 궁금해했다. 하지만 난 지금도 어르신이 사용하던 것과 비슷한 수첩을 볼 때마다 그가 어렵게 내뱉은 한마디를 떠올리곤 한다. 그 문장은 종종 내 머리와 가슴으로 들어와 리듬을 타며 찬찬히 흐른다. 하루를 내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로 받아들이기로 했지. 그리고 다른 건 다 잊어도 아내 생일과 결혼기념일 같은 소중한 것은 잊지 않으려 하네.